신화를 지키려고 진실을 가로막는 검열, 진료정신과 전문의와 제약회사가 정신병약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신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진실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내 경험을 보자면 특히 스웨덴에서 검열과 자기검열 정치적인 올바른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정신의학에 대한 내 책이 스웨덴어로 나왔을 때 스웨덴의 주요 일간지 두고 서서 나를 인터뷰했다. 내가 스톡홀름에서 공개 강연을 하기 전이었다. 나는 스웨덴을 유창하게 하는 편이어서 인터뷰에 오해의 여지는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터뷰가 신문에 전혀 실리지 않았다. 한 일간지 기자는 내 이메일을 무시했고 다른 일간지 기자는 우울증약이 위험하다는 내 말이 환자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게 편집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또 다른 신문 아프돈 블라데트는 한 페이지 전체를 내가 직접 쓴 글로 채우도록 허락했다. 훌륭한 스웨덴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이 최근에 약물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정 대신에 심리치료 교육을 받았다. 또 다른 동료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과 진단의 의무를 제기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책이다. 내가 공개 강연을 하면 나를 초청한 주최 측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압력 때문에 곤란해진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들 쪽에서 한 사람이 강연을 하도록 해서 나의 극단적인 견해에 대항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럴 때면 나는 이미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그 주장을 막아낸다. 세상은 정신병약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거짓말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짓말 중에는 정신병약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도 있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편집자들이 제약회사의 원청 하청 관계인 경우가 많은 전문학술지에는 검열이 매우 흔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문학술지의 편집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절한 논문을 다른 곳에서 발표하기도 한다. 특히 앞에서 소개한 로버트 휘테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 이 사이트의 현관 방문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한다. 나는 최근에 이 사이트에 조현병 환자가 아주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이유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논문 저자도 학술지 편집자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들은 환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가 약 처방이나 그 밖의 뭔가를 했기 때문인지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나는 또 핀란드 의학 저널의 편집 부정행위도 이 웹사이트에 폭로했다. 학구적인 편집자는 우울증 약으로 인한 자살 위험 증가를 다룬 내 기고문 웹사이트에 폭로했다. 학구적인 편집자는 우울증 약으로 인해서 자살 위험 증가를 다룬 내 기고문을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상업적인 편집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했다. 휘드그는 최근에 성경 구절을 본뜬 약을 비판하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신경이완제의 장기 효과를 논하는 오류투성이 논문을 비판하는 매우 중요한 논고 2건에 관한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 논고들은 제약회사의 돈으로 확실하게 부패한 단체인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소유한 미국 정신의학 저널의 편집자에게 거부당했으나 이제 휘테크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다. 2017년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코펜하겐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사망 원인이라는 감동적인 노르웨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다. 이 영화는 정신과 의사에게 신경이완제 올란자핀을 과량 투여 당한 후에 좀비 같은 상태가 되었다가 어린 나이에 사망한 감독의 여동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 속의 의사는 너무도 무지했다. 올란자핀이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 영화에는 나도 등장한다. 감독은 영화 상영 후에 토론회에 나를 패널로 등록해달라고 영화제 운영위원회에 요청했다. 패널 공지에는 내 이름만 실렸다. 약인가 사기인가?
피터 게츠와 함께하는 정신병약 산업에 대한 영화와 토론. 이 공지는 영화 상영 7일 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운영위 측에서 나를 상대로 토론할 정신과 전문의를 찾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나를 빼버렸다. 알고 보니 룬드백 재단에서 영화제에 큰 금액을 후원했던 것이다. 룬드백 재단은 독립적인 기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재단의 목적이 덴마크 제약회사 룬드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룬드백은 신경입원제를 포함한 정신병약을 제조한다. 영화제에 적은 나이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나와 기꺼이 토론할 정신과 전문의를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다. 영화 감독과 제작자, 또 정신과 치료 경험을 책으로 펴낸 작가를 제외한 나머지 패널 구성은 당혹스러웠다.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에 넉 달 전에 덴마크 의학청국장으로 허용된 니콜라이 브룬과 정신과 전문의 마이 빈베르가 그들이었다. 빈베르는 룬드백, 아스트라제네카와 경제적인 이익 상충 관계가 있다. 이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우울증은 유전이고 내 영상을 보면 우울증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 나는 그의 초에 덴마크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잡지에 발표된 빈베르의 또 다른 말 안 되는 주장에 대응하기도 했다. 거기서 빈베르는 지금껏 넣은 것 중에서 가장 처절한 우울증약 메타 분석을 두고 정신의학 전반과 우울장애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단의 의사 통계학자 의대생이 실시한 항우울제에 대한 증상모략 미심쩍은 표피니즘 토론 탁상 공론이라고 규정했다. 그 메타 분석은 우울증약이 효과가 없고 위해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빈베르가 화가 났던 것이다. 정신의학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니 내가 기고한 잡지는 전에 내가 학회를 후원한 것은 죽음 사냥꾼들이었다. 라는 종설 논문을 발표한 것이기도 하다. 죽은 장자꾼들에는 빈베르를 후원하는 기업도 있었다. 패널 토론은 한편의 총극이었다. 영화 제작진 측의 바른 부분을 빼고는 매우 지루한 25분이 흘렀다. 남은 토론 시간은 단 5분이었다. 그대의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작가가 쉬지 않고 두드려든 불운의 말을 끊고 질문하실 뿐이라고 외쳤다.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다수가 정신병약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었다. 패널들이 자기들끼리만 토론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떼놓고 회피하는 것에 점점 화가 치밀던 참이었다. 남은 시간에 허용된 질문은 3개뿐이었다. 한 여성의 신경이완제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데 어째서 시장에서 대출되지 않는지 물었다. 브루는 자신이 정신병약 전문가가 아니라면서도 다시 쉬지 않고 말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상관없는 한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병약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약 때문에 목숨을 잃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격이다. 그러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관객 질문 받읍시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한 젊은 남성이 나서서 자신은 우울증약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의사들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북유럽 코크란 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문자는 덴마크 영화감독 아나이 테스타 페드르센이었다. 페드르센 감독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나의 이야기를 담은 정신의학을 진단한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7개월 후에 같은 극장에서 영화의 시사회가 있었고 페드르센 감독은 내가 많은 기회를 할 수 있었는데 왜 패널에서 빠졌는지를 물었다. 영화제 대변인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와 토론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페드르센 감독이 대변인의 말을 끊고 토론에 참석할 법한 정신과 전문의의 이름을 댔다. 대변인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고 영화가 이미 비판적인 내용이어서 내가 있을 필요가 없었으며 반대 입장에 토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도중에 객석에서 누군가가 토론도 안 하잖아요 하고 외쳤다. 대변인은 내일의 토론에 나를 초대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영화 시사에서 쫓겨난 나는 물론 수락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기 몇 초 전에 나는 일어서서 외쳤다. 나한테 마이크를 쓸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며 정신과 전문의들과 토론했는데 제 고향에서는 그럴 수가 없네요.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영화제가 끝난 뒤에 페데르센 감독은 이 일에 대해 언론에 기고했다. 감독이 지적한 부분은 패널에서 나를 빼기 전에는 정신병약 과잉 사용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약물 처리가 최선의 정신장애 치료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를 제외한 후에는 주제가 의사, 환자, 제약회사 사이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사실 내가 이미 위험한 제약회사에서 다룬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하룩세틴 이중살인사건. 2016년 나는 네덜란드 고등법원의 살인사건 재판에 변호인 측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의 엄마 오렐로 페르슬라위스는 2014년 10월 2일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했다. 하룩세틴의 영향하에서 저지른 일이었다. 나는 내 진술서의 업무상 배임이 살인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점을 분명히 했다. 우울증일 수 있는 증상이 악화된 후 이 여성은 2008년에 바룩세틴 처방을 받았다. 9개월 후에 유해 반응 때문에서 약 복용을 서서히 줄였다. 단약 후에는 우울증 또한 금단 증상이 계속되었다. 3년 후에는 이전보다도 낮은 용량으로 바룩세틴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에는 자살 충동이 나타나 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바룩세틴을 계속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서 업무상 배임이 일어났다. 우울증 약을 3개월 복용한 후 자살 경향을 보이게 된 사람은 가급적 빨리 약을 줄여야 한다. 다른 전문가 증인은 안톤 로넨 교수였다. 로넨 교수는 심각한 정신장애 환자의 장기 집중 치료를 책임지는 임상의학자이자 내과 의사였음에도 자신의 전문가 보고서에 이 여성이 전문가 즉 기존에 제대로 치료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고인은 살인 이래까지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바룩세틴 부작용, 어지러움, 불안, 우울, 감정 기복을 겪었고 자주 울고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하여 심란한 상태로 이런저런 일을 했으며 끊임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움찔거렸다. 로렌은 보고서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하다. 이런 증상은 약인성 자살 또는 살인의 명확한 경고 신호이다. 이 시기에 베르슬라위스는 기절해서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인 두 사람이 자기 아이들의 목을 칼로 긋는 악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건 이틀 전에는 자신의 상관에게 아프다고 했으며 몇몇 사람에게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족 조치를 찾아가서 불편을 호소했고 직장의 의사를 만나려 했지만 퇴짜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치료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시간이 없다며 만나주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이 여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그녀를 홀로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불길한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재판부의 심각한 업무상 배임이 두 건의 살인의 부분적 또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제출했다. 나는 로렌의 긴 보고서에 동료소들이 지적한 부실 의료 행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웠다. 베르슬라위스는 유서를 쓰고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체포 당시 반응이 없었고 질문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체포된 지 3일 후에 그녀를 진찰한 법의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는 베르슬라위스가 지적 이상적으로 정상이 아니며 감정, 정서, 애정 면에서 무감각하고 그 자리에 더 있지 않기를 바라는 자의 지연 소망을 지닌 일종의 몽롱 상태에 있다고 했다. 베르슬라위스는 자신의 기억이 단편적이며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뜻을 내비쳤다. 로렌은 베르슬라위스가 살인을 저지르고 3일이 지난 후에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울증 약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식 저하를 처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베르슬라위스는 명백한 자우란석증이었다. 이는 자살과 살인의 경향을 야기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약인성 안전부절증을 의미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신의 본래 성격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증상의 전형이다. 즉 그런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다. 살인 악몽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드문 현상이며 우울증 약의 유해 반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로렌은 살인이 일어난 날 베르슬라비스가 바록 섹틴과 미다 졸람을 모두 가령 복용했음을 주목했다. 로렌은 그자가 사건 자리에 바록 섹틴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혈중 바록 섹틴 농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진술했다. 베르슬라비스가 중간 대사사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다. 로렌은 불규칙한 약 복용의 금단 증상, 자살 경향, 환각,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바록세틴이 단일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베르슬라비스의 증상이 심리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로렌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확신에 찬 그리고 베르슬라비스에서 매우 불리한 진술을 내놓았다. 의소정계에서 베르슬라비스에게 위해를 가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교도소의 정신병동에서 바록세틴 투여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자 여러가지 문제가 5개월간 지속이 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감옥에서의 심각한 직간 남용에 대한 다른 증거도 있다. 7개월 동안에 매일 디아제팜 10에서 20mg을 투여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팜은 4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단 증상이 폭력을 초래할 수 있고 중독 가능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이다. 베르슬라비스는 벤조디아제팜 계열 2종을 동시에 투여받았다. 역시 잘못된 의뢰행위다. 베르슬라비스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불성설이다. LSD 복용에 의한 환각 상태에서 자녀들을 살해했다면 법정에서 그런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우리 연구팀은 건강한 성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우울증약 이중명금 위약 대조 임상시험들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완료했고 결과로 우울증약이 자살 경향과 폭력을 유발하는 유해 반응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법정 보고서에 강조했다. 로렌은 자신의 보고서에 우울증약으로 심각한 폭력이 야기될 위험이 극도로 작다고 봐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과관계에서 판단에서 어떤 사건이 얼마나 드물게 발생하는 이런 관련이 없다. 비행기 충돌 위험 역시 극도로 작다. 하지만 일단 충돌이 나면 발생 원인을 알아내려 노력하지 않는가? 네덜란드 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행위 당시 그 범죄와 또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나는 베르슬라비스의 사례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바록세틴 복용이 아니었다면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베르슬라비스를 돌볼 책임이 있는 의사들의 심각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성이 알려진 약의 영향을 받은 베르슬라비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 책임을 져야 했다. 재판단 중 로렌이 갑자기 재판부에 자신이 쓴 4쪽짜리 메모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네덜란드어로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점심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번역해 주었다. 메모의 내용은 로렌의 보고서에 대한 나의 비판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로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메모를 마무리했다. 제 의견은 이 신사고의 보고서가 정도한 점 벗어나 있어서 법의 정의실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르슬라비스 씨 재판의 공정성이 더 이상 훼손되니 여의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단이다. 나는 이 여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했다. 반대로 로렌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메모 첫 페이지에서 로렌은 내가 논란이 많은 인물이고 나의 전문 분야를 크게 벗어난 진술과 정신의학의 과학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각종 주장을 했다고 썼다. 로렌은 이것이 참담하고 기만적이라면서 코크란 연합의 입장은 정신의학을 다룬 내 책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로렌은 나에게 심각한 탈억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나는 내가 사전에 열람 논평하지 못한 서류를 로렌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피고인과 나 자신 모두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무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였다.
두 주 후에 검찰 측은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강제치료 명령을 요청했다. 나는 베르슬라비스의 변호사에게 정신병력을 멀리하는 것 외에 그녀에게 효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로네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내게 수상한 편지 한 통을 보내서 베르슬라비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9년과 보호 감호 처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그것에서 법정에 공개적으로 제출한 나를 중상하는 메모가 기물세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불한 석정에 대해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며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했다. 그는 편지 말미에 내가 정신의학을 사이비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꼭 알고 싶다면서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내 생각과 감정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썼다. 편지는 친애하는 피터로 시작해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로 끝났다. 로넨과 나 사이의 관계는 따뜻하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음장처럼 차갑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4개월 후 나는 라이덴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서 정신의학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다시 네덜란드를 찾았다. 로넨은 내가 강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는 학회 주최 측에 서한을 보내서 재판을 언급하며 내가 개인적으로 이 이유로 로넨의 법정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법정에 갑자기 제출한 증상모략 메모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으며 거기에는 기밀사항 같은 것은 없었다. 흥미롭게도 한때 미국에서 가장 힘있는 정신과 전문의로 평가받았던 앨런 프린스스 역시 학회에 왔는데 강연 중에 그는 내가 정신의학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베르슬라비스 사건은 대부분이 상고되었다. 베르슬라비스의 변호사는 내가 출석하기를 원했으나 법원에서는 내가 이미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에 편향되지 않은 연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재미있는 일이다.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뭔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격이 상실되다니 베르슬라비스는 풀려나야 했다. 그녀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이 재판 결과가 오심이라고 생각한다. 유해하고 기본적인 진통제에 대해 유행 해보는 다음에